저희는 원래 2022년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을 그 경선 후보들이, 여야의 경선 주자들이 이제 출마 선언 할 때마다 하나씩 출마 선언문을 같이 읽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뭐 그런 스터디를 쭉 해왔고, 그래서 쭉 열 몇 명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손학규 씨의 대선 출마 선언까지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만 철수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모임을 하지 말자. 5년 뒤까지 5년 뒤 다음 대선까지는 이 모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대선 출마에 준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오늘 한번 모임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에 뭐 찾아 들어오실 정도면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대선 출마 선언문 내용 자체를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소감을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쓰여진 대선 출마 선언문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식으로 단일화 선언을 했죠. 요거는 우리 그 정혜경 기자가 아침에 갔던 그 소통관 그 사진 있죠. 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저 안철수 유선, 이거 마치 무슨 결혼식 같은 느낌. 결혼식 무슨 뭐 이렇게 성원 선언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정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권 교체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6개월간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하면서 봤던 단어들이 곳곳에 다 박혀 있습니다. 대전환은 원래 이재명 후보가 많이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그래서 전환적 공정성장,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갖다 썼고, 그다음에 원팀을 또 강조했죠.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반드시 뭐 블라블라 이런 준비된 행동을 통해, 원팀이라는 건 또 원래 이재명, 이낙연 뭐 이래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갖다 썼고,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게 개혁적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통합정부라는 컨셉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그동안 써왔던, 특히 국민통합 정치개혁, 뭐 개헌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많이 이제 써왔던, 최근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아젠다인데, 이것도 역시 단일화 선언문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권교체의 민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통합정부는 87년 이후 뭐 블라블라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비전으로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 만들고,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이다. 과학기술 중심 국가는 안철수의 워딩이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는 윤석열의 워딩이죠. 안철수를 먼저 앞에 쓰고 뒤에 윤석열의 워딩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는 이재명의 워딩이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 다 갖다 쓴 거야.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고집과 위선, 블라블라 이걸 정상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정부라는 거죠. 미래정부라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겠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등 퇴행적 국정운영이 아니라, 적폐청산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건데, 그런 게 이제 퇴행적 국정운영이라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과제를 만들고 실행에 옮기겠다. 그래서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의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겠다. 미래 정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혁 정부. 그래서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한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정권에 부담이 가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건 또 이재명 후보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뭐 정치, 뭐 자기에게 뭐 손해가 가더라도 뭐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겠다, 뭐 이런 거였죠. 비슷한 맥락이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약간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많이들 비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재인 정부를 염두에 두고 비판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용 정부. 실용 정부는 아까도 나왔지만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과학이라는 건 이제 안철수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고, 실용은 옛날에 이명박 후보가 많이 썼던,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실용정부란, 실제로 참여정부 다음에 정부 이름을 실용정부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명박 정부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실용이란 표현은 이제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 ABC, 뭐 anything but 클린턴 혹은 anything but 노무현 이런 식으로 전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180도 뒤집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많이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정부가 한 거라도 필요한 걸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제3당 제3의 길 노선을 가져온 게 사실 이런 명분을 속에서 왔잖아요.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역 정부. 이건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위기 극복 힘을 모으겠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롯해서 우선적 지원하겠고, 그다음에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다. 이것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자기가 과학자라고 해서 자꾸 과학이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통합정. 이 통합이라는 컨셉도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개선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뭐 통합을 표방을 했어요. 뭐 실제로 어떨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협치와 협업, 이건 자기들끼리 협치와 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영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부터 공동정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구성까지 함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고, 또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 전문가를 등용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들께 겸허하게 약속합니다라면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 옮겨서 읽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선거 후에는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며,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정치 교체라는 표현은 또 최근에 여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얘기하면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것도 역시 갖다가 쓰고 뭐 이렇게 했어요. 마치 이거는 진짜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성혼 선언문 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라임을 맞춰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이 만든 단일화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는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달려온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쳤다라고 강조를 하고, 바로 국민을 위한 단일화. 링컨의 유명한 말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차용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정권의 실정 공격하고 과학기술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한테 좀 사과도 하죠. 많이 늦어서 죄송하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한 바에 따르면, 어제 새벽에 이제 TV 토론이 끝나고 급하게 아마 안철수 쪽에서 이태규 라인을 통해서 장제원한테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장제원이 급하게 집에 가는 윤석열한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급하게 차를 돌렸고, 그래서 장제원 매형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제원 매형이 카이스트 시절에 안철수랑 뭐 옆집에 살았나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제원 매형 집에 가서 새벽에 담판을 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안철수 후보가 직접 문안을 썼고, 안철수 후보가 문안을 쓴 걸 윤석열 후보가 읽어보고 뭐 전혀 고칠 게 없다라고 그냥 그대로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8시에 같이 발표를 한 이제 그런 선언문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같이 리뷰를 했고요. 자,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정혜경 기자님부터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는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무슨 웃기시고.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뭐 일단 국민이 만든 단일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약간 동의를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단일화 뭐 어쨌든 뭐 둘이 주말에 윤석열이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안철수 측에서 먼저 단일화를 깼다 이러면서 서로 막 책임 공방을 하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서로 저는 단일화가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아침에 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문자를 보고서 오늘 아침 8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러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표현 중에 국민이 만든 단일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약간 폭파할 정도로 트래픽이 엄청 몰려가지고 접속이 안 됐는데 그 당원 게시판에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사실 뭐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완주한다 그래서 믿었다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뭐 찍으려고 했다 이런 식 근데 좀 단일화를 해서 당황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 뭐 물론 단일화를 축하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마냥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뭐 안철수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청원이 하나 올라왔다가 지금 뭐 선거법 때문에 삭제가 됐는데 이제 안철수법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재외 국민들은 다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재외 국민들은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동안 걸려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러 안철수를 찍으러 갔는데 28일에 딱 재외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단일화가 되니까 어쨌든 그때 비행기 타고 안철수 찍으러 간 재외 국민들의 표는 사표가 된 거잖아요. 이게 막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뭐지? 재외선거 투표 이후에 단일화하는 거를 뭐 금지해 달라 뭐 이런 거를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비공개 처리가 됐지만 아무튼 한 10시 오전 10시 30분까지 한 12,000명 정도가 동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단일화에 좀 실망한 국민들이 많았다는 그 여론도 저는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효과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그리고 네. 진짜 무슨 결혼 선언문 약간 분위기도 현장 분위기도 되게 결혼하는 분위기여서 좀 네. 별로 네, 아무튼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정훈님도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번 그 단일화 과정 선언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기자님, 저는 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다음에 우리 유중옥님, 유중옥님 들어오셨는데 유중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주십시오. 예, 저는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은 5초만 지속이라면 저는 미국인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예, 그 좀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이 약간 좀 미국병이 들었는지 지금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그 인간성을 좀 약간 본인 스스로 깎아먹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옆에서 본 미국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레알 크크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 아무튼 그걸 뭐 접어두고 이제 두 분의 단일화를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뭐 당원 당규, 윤리규범 강령 이런 것들이 다 당마다 존재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다 모릅니다.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기본화는 봤지만 국민의힘 걸 봤습니다. 이런 사태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있다가 갑자기 뭐 뭔가 그쪽 할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당을 합치겠다. 아니면 갑자기 뭐 당이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과거 정치에서 제가 너무 많이 저도 이제 지금 30대 중반이거든요. 너무 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역시나 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과거와 같은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뭐 대통령은 한 나라의 선물이니까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지 뭐 이렇게 그러려니가 아니고 그냥 그 대통령이 뽑히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이런 그 절차 자체는 굉장히 약간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30대 중반이면 지금 네 번째 대선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간의 걸 너무 제가 뭐 20대 초반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당선시키려고 사실은 이러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목적이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좀 이제 진정성도 좀 약간 퇴색이 되는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막 서울시장 당선 때도 그렇고 뭐 저기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도 제가 MB 아바타냐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 또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뭐 어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표하지만 그 당의 강령 뭐 윤리 규범 당원 당규는 여전히 더 그쪽은 더 보기 싫게 만들어지는 좀 그런 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예, 단일화였습니다 이번이. 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일단 김피에트로님, 김페드로님,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네. 예. 이름이 안 바뀌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전 창업과 대학생위원장의 김한재라고 합니다. 청년 미래안 적회의 같이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같이 잠시 이제 좀 쉬고 있다가 이렇게 오늘 마침 준회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단일화 지켜보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래요? 간단히. 제가 제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앞에 세 번의 단일화랑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바로 전에 이제 이제 단일화를 한 만큼 이제 유권자들한테 좀 많이 혼란을 주고 이제 그런 단일화다 보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당황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의 득표가 지지세가 이제 바로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고스란히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계속 이제 박빙세로 이제 와 있었고 특히 안철수 후보의 사퇴란 이런 대형 변수가 생긴 만큼 끝까지 이제 남은 6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누가 결국 더 절실한가 그거의 싸움인 만큼 마지막 5일 마지막 5일만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홍비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상황상 외부여서 말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기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국회 신성장 아파트스터디 회원이시고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뭐 일단 제가 조금 이 단일화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좀 한번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 얘기도 좀 듣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의 정치를 저희도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근데 안철수의 정치는 항상 이 단일화와 계속 이제 연관이 되어 왔는데 처음에 박원순 후보랑 단일화 했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랑 단일화를 해서 뭐 5분 면담하고 50% 지지율 가진 후보가 5% 후보한테 양보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사실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는 뭐 단일화라기보다 그냥 일방적인 양보였고 그때까지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양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선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나올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때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선거에서 문재인과 단일화를 하게 됐죠. 근데 문재인과의 단일화도 약간 좀 뭐 단일화라기보다는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끝내 협상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출마 포기를 해버린 그런 형태의 단일화였고 선거운동도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물론 몇 번 같이 무대에 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투표 당일 아침에 갑자기 이제 뭐 해외로 떠나버리면서 약간 김빼기를 한 셈이 됐고 그것 때문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라는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해요. 선거운동을 하긴 했거든요. 분명히 문재인 후보랑 같은 자리에서 지지 선언도 했고 손 들고 뭐 연설도 같이 하고 유세를 했는데
다만 마지막 날 본인은 문재인이 당선될 줄 알고 이제 나갔다는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엄청 비난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윤석열과의 단일화와 비견될 만한 비슷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면서 민주당하고 합당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후보 단일화 아니에요. 아마 총선 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민주통합당 혹은 통합민주당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리고 이쪽은 새정추라 그랬어요. 새정치추진위원회.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정당이 별도로 박근혜 정부의 야당으로 존재하다가 이쪽은 아직 의석도 없었지만 어쨌든 두 세력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당을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공동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정당으로 이제 한동안 또 운영을 하죠. 그때 안철수 후보 사실 그때 새정추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가 제3세력을 양당제를 비판하면서 다당제 정치를 하겠다. 한국 정치의 제3세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안철수를 도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안철수의 그런 진심을 믿었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이랑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문재인하고 손을 딱 잡더니 우리 둘은 같이 또 뭐 새로운 정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덜컥 합당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당원들이 막 비판을 뭐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제까지 단일화 안 하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단일화 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M&A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 자체가 기업인 출신이고 중소기업을 해서 성공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의석도 없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그 당시 민주당 그래도 한 100석 가까이 의석이 있었으니까 대기업을 M&A 해갖고 먹은 거다. 그래서 자기가 바로 의사의 의장이 된 거죠. 공동대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잘한 단일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한 1년이나 갔나요? 몇 달 가다가 결국 이제 친문 세력들과의 그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도저히 이렇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엔 결국 탈당을 해버리죠. 탈당을 하면서 그 민주당 안에 있던 동교동계, 이른바 호남계 인사들을 잔뜩 데리고 그때 따라간 사람이 뭐 박지원, 천정배, 뭐 이런 사람들 그 많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30석 이상의 어떤 의석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자기의 정치력이라고 맨날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지금의 단일화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고 국민의당, 국민의힘도 서로 이제 대선 끝나면 바로 합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아마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보나마나 또 엄청나게 많은 갈등 요소가 남아 있다. 민주당과 합당했을 때처럼 국민의힘과 합당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과의 단일화는 그냥 절차에 따른 단일화였죠. 경선에서 져서 그냥 본인은 졌고 오세훈이 당선됐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본인이 먼저 될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먼저 합당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면 서울시장 후보가 됐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입당을 하지 않고 밖에서 버티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훈을 서울시장 만들어준 결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5번째 단일화가 윤석열과의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는 단일화의 정치라고 할 정도로 계속 단일화를 해온 정치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번에 김동연도 다당제 제3의 길 얘기하다가 결국엔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그 양당제를 어떤 그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그 1당 2당이 아니면 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지역주의에 기대서 2016년 국민의당 돌풍 같은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또 하나의 지역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느냐 사실 제3당 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래서 이 단일화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일단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일화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이제 뭐 그거는 전체적인 선거의 추세랑 좀 이제 관련해서 볼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까지 이재명 후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치솟는 이렇게 상승세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런 실제로 냉전이 아니고 열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정치 경험이면 정치 초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과연 이제 바람직하냐라는 중도층의 그런 미묘한 표심의 변화가 있었던 게 같고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이제 이 추격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불안해졌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 가장 어떤 이렇게 그 자기를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우리 M&A가 그런 거잖아요. 중소기업 M&A 할 때 가장 비싼 값을 부를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사실 더 일찍 했어도 지금 같은 정도의 단일화 못했을 수 있고, 더 늦게 하면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가장 안철수가 본인의 몸값을 비싸게 부를 수 있는 순간에, 그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정말 이재명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그 0.몇 프로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안철수는 지지율이 막 8%, 9%까지 나왔거든,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가장 자기 몸값을 비싸게 쳐서 팔 수 있는 시점에 단일화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승리하면은 누가 봐도 안철수가 최고의 어떤 그 기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국정 운영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뭐 국무총리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이태규, 권은희 이런 사람들 다 장관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 추천하는 뭐 정치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잔뜩 데리고 들어가서 마치 DJP 연합처럼 정권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인사를 하려고 들겠죠. 물론 윤석열은 처음에는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가면 이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거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 자체가 국민의힘 사람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뭐 딱히 챙겨줘야 되는 그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하고 친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류와 뭐 이준석 별로 그렇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고, 그렇게 이렇게 꼭 챙겨줘야 되는 뭐 그런 인간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정권 절반 주지 뭐.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둘 다 국민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둘이서 그냥 쿨하게 이렇게 뭐 같이 정부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압박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권은희나 이태규 같은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철수가 이번에 완주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완전 그 허무 개그가 되는 거지. 도대체 정치 왜 한 거냐? 지난 10년 가까이 정치 왜 한 거냐? 결국 그 다음에는 안철수에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별다른 뭐 미래가 없을 것 같고, 국정에 참여도 못하고 10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 공부한 거와 결국 써먹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도 그냥 끝나는 거죠. 안철수가 끝남과 함께 누가 이태규를 챙기고 누가 권은희를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합당되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자기도 공천도 한번 지역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장차관 정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하는 게 본인들의 정치적 진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변에는 안철수를 압박을 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하실 거냐. 그래서 안철수도 아마 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겠지만, 뭐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단일화 안 해도 뭐 끝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마지막 순간에 실리적인 선택을 했고,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야. 안철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실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이해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깨고 나오기도 하고, 뭐 항상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과 공동정부 끝까지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요? DJP 연합도 결국에는 임기 중반에 이렇게 끝나고 결국 자민련이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뭐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집권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럼 이 단일화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뉴스에서 다 분석을 하던데, 이게 그 안철수의 지지율 8%, 9%가 그대로 윤석열한테 가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도 반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밤 11시에 그 정몽준이 단일화 파기 선언 해가지고 오히려 노무현 지지자들이 더 결집해서 그 밤 사이에 전화랑 문자가 1억 통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다음날 아침에 더 투표하러 달려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마침 그렇잖아요. 오늘도 자구론하니까 갑자기 단일화가 됐어. 그게 가지는 되게 충격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거부감이,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고,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다음날 아침에 또 내일 아침에 바로 이렇게 그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저도 내일 아침에 사전 투표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투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죠. 물론 뭐 국민의힘 쪽도 당연히 결집이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양쪽이 다 결집하면서 정말 빡빡 긁어서 다 이렇게 투표장에 나오는
그런 2012년 선거 같은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2017년 돼서는 그 선거 결과가 뭐 예측이 됐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 없이 그냥 문재인을 찍고 또 심상정이나 유승민 찍고 싶은 분은 다 찍었잖아요. 결국 문재인 될 거라는 게 너무 명확했으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가 않고 사실 누가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해도 안철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데도 상당히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단일화된 걸 가정했을 때의 여론조사도 상당히 비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굉장히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고 또 오늘부터는 어쨌든 새로 여론조사를 못하고 해도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니까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될지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좀 끝까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결집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안철수도 오늘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결코 정권 교체가 확정되는 게 아니다. 선거 승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인제 어쨌든 그 양 후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출발점에 다시 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번 선거는 몇 번 출발점에 다시 서는 건지 좀 뛰다가 다시 출발하는 뛰다가 출발하는 서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재명 후보가 금방 낙마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고 그 국민의힘 안에서 뭐 안철수 이준석과의 갈등, 김종인과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윤석열이 거의 사퇴 직전까지 몰렸던 순간도 있었고 그러다가 여성가족 쪽 폐지라는 7글자를 올리면서 상황이 또 반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쉽게 되나 했는데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다시 또 상승세가 오기도 하고 거기에 국민통합정부 개헌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냥 이재명이 이기나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단일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역대대선을 지켜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스무스하게 쉽게 됐지 그 외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또 쉽게 됐죠. 그걸 뭐 그때 상황이 특수상이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대선도 누가 당선되든 정말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굉장히 접전인 그리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참 이러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들 하는 게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네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이제 심상정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벌써부터 아마 엄청난 단일화 압박이 시작될걸요. 심상정 후보는 당장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사전 투표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난리치면 좀 내일 새벽에 갑자기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어. 심상정 이재명 단일화한다고 갑자기 무대에 설 수도 있고. 다만 그건 있어. 안철수 후보는 당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당원이나 지지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주변 참모들의 의사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 자기 브랜드로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결단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항상 지지층의 뒤통수 치는 단일화를 계속 해온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안철수는 자기 브랜드로 계속 정치를 했고 자기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당의 역사가 있고 또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이 또 계속 이렇게 그 완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0.몇 프로를 붙는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가 3% 정도 갖고 있는데 3%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0.5% 차이 나는데 여론조사 보면 3% 갖고 있는 후보가 이쪽으로 붙어주면 또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관전 포인트는 심상정이 결국 완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사전투표 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주 본선거 전에 다음 주 초에라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라도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던가 아니면 2012년 때 이정희 후보처럼 그냥 혼자 사퇴를 하는 방안도 있죠. 단일화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사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어요. 사퇴 선언하면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찍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대신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하니까 통합정부 만들 때 뭐 이재명 정부의 뭐 총리를 한다든가 뭐 장관으로 입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당이 살 길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그 심상정의 선택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요번 어떤 그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가 아까 우리가 본 선언문에도 나오지만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선언문 발표 끝나고 나서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질의응답 맨 마지막 질문에서도 안철수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나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처럼 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넘어가야 되고 어떤 비례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정치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 교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도 그런 안철수 후보를 포용해서 합당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대의명분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아마 어쨌든 안철수는 그걸 당내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가 다 어떤 다당제로 가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그 합의하는 세력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되든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공개적인 명분상으로는 반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런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거에 동의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결국 이 안철수의 단일화가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결국 그런 방향의 어떤 다당제형 정치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누가 당선되건가 상관없이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제 요거는 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다당제형 정치개혁이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흔히들 그냥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치학계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독서 모니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다당제형 정치개혁이 정치개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정의당한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되게 586 세대고 그 586 세대가 갖고 있는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그 젊었을 때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이 진보정당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보수정당으로 넘어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지만 정의당 미안해. 운동권 계속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정의당이 한 10% 정도 지지율 받으면 한 30석 정도 가져가는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로 바꾸는 게 그게 정치개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빚을 풀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다당제건 양당제건 일반 국민들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정치권 내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정치개혁, 이런 다당제형 정치가 잘 작동하고 그게 다당제는 이제 연정을 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유럽의 얘기고 유럽에서도 독일 정도가 그걸 그렇게 잘하고 있는 독일이나 북유럽 정도에서 잘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대부분의 다당제 특히 대통령제와 결합된 다당제는 결코 성과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대통령제와 결합된 다당제의 대표적인 게 남미에 있는 나라들 보면 거의 다 대통령제고 거의 다 다당제거든요. 비례성이 되게 높은 선거제도고. 그래서 다 남미 정치가 다 개판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는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보면 의회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당제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연정도 잘 안 꾸려져. 이게 총리 같으면 의원 내각자에서 그 의석을 다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정부를 꾸려서 장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은 위너 테이크홀이라 근본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대통령제에서. 그래서 대통령제는 사실은 양당제, 미국처럼 양당제와 같이 합의 맞고 그 의원 내각제가 다당제랑 합의 맞거든요.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국회 안에서 선출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렇게 의석 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장관도 나눠가지고 총리도 뽑고 이게 되는데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이렇게 연정을 꾸려서 국민이 어떤 뽑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게 이게 그리고 대통령제를 하면서 연정을 꾸려서 다당제를 스무스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프랑스가 마크롱이 그런 경우긴 한데 결선 투표자가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를 한번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프랑스 정도를 한번 참고할 텐데 프랑스도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 잘 없죠. 최근에 마크롱이 그나마 좀 뭔가 이렇게 워낙 캐릭터가 센 양반이라 뭔가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전에 대통령이 또 올랑드도 실패했고 시라크도 실패했고 사르코지도 뭐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드골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이 뭐 그렇게 이렇다하게 드골이나 미테랑 이후에 괜찮은 정치인이 없었거든요. 성공한 정부가 별로 없었는데 과연 이 프랑스의 모델을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단일화가 그걸 나비 효과로 펼쳐져서 그런 방향의 정치 개혁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그 정치 개혁은 바람직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 부채의식 때문에 정의당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 개혁을 자꾸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훈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조금씩 소감 더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박근조구님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 오늘 단일화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는 정치인이 참 말을 말과말을 지켜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역대 최대 정치 몰입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똑똑한 몰입애인데 정말 국민하면서 국민을 배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후달렸나 봅니다. 저는 솔직히 자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그 과학기술 강국,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소득 기득권층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 중도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호님은 단일화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군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뭐 간단히 마지막으로 소감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정혜경 기자부터 음소거 키시고 오늘 이렇게 뭐 토론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과연 다당제 정치가 우리 정치 환경에 잘 맞을까?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좀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서 저도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하고 합당을 하면은 과연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아니 아까도 열심히 싸울까? 그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저의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저는 관심 없다. 이런 그 사람이라고 맞아요. 했어. 그 사람. 이준석 대표도 아니 이 대표도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앞으로 상당히 첩첩삼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토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한재 씨도 잠깐 음소거 키시고 뭐 추가로 소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점점 더 이렇게 사회 여론이 이렇게 사회 여론이 이제 계속 이제 파편화되고 다양화된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과연 양당제가 우리나라에서 맞는가 아니면 이제 다당제가 더 나은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이제 사실 이제 같은 이제 대학생 위원들끼리도 이제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태이기도 해요.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이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과연 이제 합당 이후에 잘 맞을 것인가? 저는 이거는 노코멘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일화가 물론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그런 변수가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결국 이런 안보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은 얼마나 이제 국민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제 국민이 이제 믿을 수 있는 후보이고 믿을 수 있는 당이가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수없이 얘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중홍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86년 8월생인데요. 저랑 같은 연생 중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크루츠라는. 제가 작년 12월에 회사를 나왔는데 이분은 작년 10월에 총리를 퇴진했죠. 근데 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나라는 나의 직급보다 더 중요하다.
결국 지금 대통령 대선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님이 대선 후보님들이 뭐 경쟁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제 저는 그 주변이 좀 우려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저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준석 당대표님은 그 쿠르츠 총리에 같이 갈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퇴진 압박을 받고 못 버티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뭐 대통령은 저는 어디까지나 어떤 분이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결국 그분들의 수족이 돼주셔야 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이대로 뭐 양당 다예요. 이대로 좋은지 뭐 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참고로 저도 동갑이 마크롱입니다. 마크롱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 재선 뭐 어려울 거란 얘기도 있던데. 근데 어쨌든 참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대 간의 어떤 진출이 되게 늦어지고 있죠. 특히 정치권이 586 세대가 오랫동안 고인물이 되면서 다음 세대의 진출을 좀 막고 있는 측면이 있고 참 고민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그 다양해진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당제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양당제라는 건 원래 계급 정치의 산물이잖아요. 옛날에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그 두 개의 계급이 서로 갈등하는 산업화 시대에 그때 사실은 양당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독일에서는 기민당과 삼인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정당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뭐 녹색당이라든가 뭐 여성의 정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뭐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뭐 사실은 두 개의 계급만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사회가 됐고 그 다양한 사회를 반영하려면 다당제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죠. 사회가 다양해지니까 그에 맞게 다양한 정당들이 그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를 만드는 게 맞는데 문제는 대통령제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제랑. 다당제가 문제인 게 아니고 대통령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실은 다당제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총리를 그 의원내각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고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대통령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나 제도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포기하면 깔끔하거든요. 대통령제 포기하고 의원내각제로 가면 돼요. 그리고 다당제로 가고 연정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훨씬 떨어지니까 저 국회의원 놈들한테 어떻게 맡기느냐 이러면서 이제 국회보다 대통령제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자기들이 직접 선출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우리 87년 6월 항쟁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쟁취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직선제가 바로 이퀄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힘든 거죠. 정치 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최종적인 정치 개혁은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고 의원 내각제로 넘어가면서 그에 맞게끔 선거법도 고치고 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결선 투표 과정에서 연정 협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통한 연정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부통령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연정의 파트너로서. 그런 정도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자꾸 실패한 대통령이 반복되다 보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전 또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는 이 양당제 하에서는 거대 정당들은 당연히 기존 제도를 선호하고 소수 정당들이 다당제로 가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거대 정당 안에서 다당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도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면서 다당제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들어갔으면 이제는 국민의힘의 이익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다당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냥 양당제가 계속하는 게 본인의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걸 텐데 어쨌든 그런 양반들이 다당제가 좋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되게 또 재미있는 현상이다.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고 이게 이제 어떤 제도 변화를 가져올지 이게 원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양당제가 서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최적 상태여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또 한국 정치의 되게 역동성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홍비님은 뭐 외부로서 전혀 말씀하기는 어려우신 거죠? 마지막으로 소감 잠깐 얘기하실 수 있나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톡으로 채팅으로 말씀하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잘 들었다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일 바로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당장 다들 내일 다 사전 투표하실 분들인 것 같은데 내일 투표 잘 하시고 저도 내일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에 선거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각자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 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모임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5년 뒤에 다시 보는 걸로 5년 뒤 다음 대선 때 대선 출마 선언문.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또 그런 거에서 또 의미 있는 선언문이 나오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스토리 때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이나 한번 찍죠.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세요. 안 되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 없고 가능하신 분들만 비디오 잠깐 켜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